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한 달여 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겠다는 당선인의 취지와 달리 취임과 동시에 가능하겠나.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에 입주하면서 국방부가 또 옮겨야 하는데 이런 연쇄 이동이 국가 안보를 취약하게 하지는 않겠나. 국비의 불필요한 사용 아니냐. 잠시 후 관련한 내용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찾은 맛집, 목욕탕 행보 등이 관심을 받으면서 너무 가십보도가 잦은 건 아닐까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새 정부와 언론의 허니문 보도의 문제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 주제 어떤 겁니까? 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이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이었는데요. 이와 관련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반대론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어서요. 이에 대해서 인수위 측 발언을 체크해봤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일성으로 이야기한 청와대 시민 개방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정치권에 논란이 됐고 여론도 찬성, 반대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에 대한 반박 근거로 이런 주장이 나왔죠. 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사업도 반대 여론이 높았다. 80%였다. 뭐 이런 네. 발언이 나왔었어요. 네네. 이게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선 윤한홍 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이 지난 26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용산 이전에 부정적 여론이 많은데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청계천 사업부터 오픈하기 전까지 반대 여론이 70에서 80%였거든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 전에 24일 김용현 TFT 부팀장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계천을 처음 개발한다고 했을 때 반대 여론이 80%를 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수위 인사는 아닌데요. 장성호 건국대 미래 지식교육원장도 2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과거 청계천도 70%가 반대했지만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들이 인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 인터뷰를 들었는데 네. 청계천 복원 사업 그 이명박 시장 초기인 2003년이었죠. 당시 여론이 정말 반대가 우세했었나요? 일단 비슷한 여론조사가 있긴 했는데요. 이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서울시 교통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이 경찰청과 학계는 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착공 시기를 늦출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도 당시 7월 1일 착공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당시 여론조사를 쭉 찾아봤는데요. 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비카인즈가 있고요. 또 포털 검색을 통해서 쭉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첫 번째 여론조사는 2002년 2월에 있었는데요. 네. 청계천 복원을 두고 당시 여야 서울시장 후보 의견이 갈리면서 청계천 복원이 2002년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시점이었는데요. 포럼 서울 비전이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김병준 현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당시 그 포럼 서울 비전의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이 청계천 복원에 대한 의견을 ARS 조사로 집계한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찬성 의견이 534명, 53.4%죠. 그리고 반대 의견은 125명, 모른다는 응답은 341명이었습니다. 네. 2002년 초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라 아직 청계천 복원 사업이 계획으로만 나온 상태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후 조사부터는 조금 더 달라졌는데요. 네. 2002년 3월 말 한겨레 신문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20살 이상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인데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매우 찬성이 29.2%, 찬성하는 편이 45.4%로 두 개 합치면 74.6%가
청계천 복원을 반긴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반대는 매우 반대가 5.8%, 반대하는 편이 17.6%로 모두 23.4%였습니다. 또 한겨레 신문은 6월 28일 기사에서 각동 여론조사에서 적게는 서울 시민의 53%, 많게는 93%까지 청계천 복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53%, 낮게는 53%는 앞서 포럼 서울 비즈니스 조사 결과였고요. 93%가 나온 조사 결과는 SK텔레콤 네이트 모바일 리서치가 4월에 서울 시민 2,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찬성이 93%로 반대 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앙일보가 2002년 9월 창간 특집 여론조사를 통해서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수도권 주민의 62.5%가 찬성, 27.1%가 반대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여러 언론사 그리고 네. 또 기관에서 네. 조사를 한 건데 대체적으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거네요. 네, 네. 거의 2배 이상 한국 나왔습니다. 네. 이 결과와 다르게 나온 여론조사는 혹시 있었나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시민단체와 그 경찰청 학계에 반대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여기 2003년 2월에 있었던 건데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보건공사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발표를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서울시 녹색 서울시민위원회 등 시민대표들이 지난 1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계천 복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서울시의 청계천 기본계획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이 시장이 이명박 시장이 일본 내용을 삼아서 발표를 중단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인즉 여론조사 결과 공사 착공 시기에 대해서 이 서울시 입장은 올해 7월이 좋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0.6% 찬성이 그친 반면에 잊어지더라도 전문가 시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뒤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지지가 88.8%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발표가 수정됐다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착공 시기에 대한 거고 이 청계천 복원 사업 자체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71.8%가 찬성을 했고 공사에 따른 교통 불편이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 81.2%가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청계천 복원공사 자체에 대한 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거죠. 네. 청계천 보건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고, 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이거를 뭐 반대라고 아마 해석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뭐 반대 여론이 우세했던 적은 거의 없네요. 네, 제가 쭉 찾아봤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청계천 복원 사업 착공 전까지인 2002년 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여론조사를 확인한 결과 찬성 여론은 최 53.4%에서 최고 93%를 기록했습니다. 2003년 1월 부정적인 여론이 나온 게 한 번 있었는데 이 청계천 복원 자체에 대한 게 아니고 공사 착공 시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인수위 측에서 청계천 복원 사업 때도 80%가 반대했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자, 다음 팩트체크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이번에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한 내용인데요. 그 인수위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전체 이전 비용으로 총 496억 원의 예비비를 추산했죠. 네. 그래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취임 전 대통령실로 옮기는데 기정예산, 즉 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권한 밖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예산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혹시라도 있을 일에 대비해서 부족할 때 쓰려고 마련해두는 비용이잖아요. 네네. 법적인 근거가 있겠죠? 네, 나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0조 3항인데요. 네. 여기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심사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수위 측에서 사전에 실무 협의된 예비비 예산을 행안부와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수위 업무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인수위 업무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즉 대통령 인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인수위 업무를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민 호조에 대한 검증, 그 밖에 대통령 인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근데 여기를 보면
이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비비 사용 이런 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예, 이게 그러니까 틀리다 맞다가 아니고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법에서. 네.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법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또 다른 관련법 보면은 대통령직 인수하는 법률 시행령 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수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좀 해석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시행령의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차량 등은 인수위의 직접 운영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인수위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일단,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네,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일단 찾기가 어렵다.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로 한 국방부 청사도 이제 순차적으로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국방부가 또 건물을 옮겨야 되잖아요. 이전이 네네.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법률이 제정돼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선전으로 국방부는 현 합동참모본부 합참총사로 가고 합참은 남태령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인데요. 네. 이 국방부 시설도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시설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4조 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해 보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 예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및 이에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즉 국방부도 이전하려면 국민을 비롯한 이해관계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정리하면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인수위의 권한 밖이다. 이런 주장은 대체로 사실인 거네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사용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고 네. 이 대통령직 인수법은 취임 전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대체로 사실인 거고요. 근데 이 취임 전 대통령실 이전 및 예비비 사용을 그 밖의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시키기에 대한 여부는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는 법 해석에 관한 논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국방부 이전에 대한 주민들 의견 청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에서 이 집무실 이전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협조한다라고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주중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3월 17일부터 2주간 청취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먼저 생생경제는 기획 의도대로 개인의 밥상과 밀접한 부분부터 글로벌 경제 관련 정보까지 심도 있게 풀어서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엔 우크라이나 전쟁과 5년 만에 바뀐 정권 등 우리 생활과 연결되는 경제 사정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전문 경제 해설 프로그램의 역할이 크고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니터링 하신 기간 동안에 진행자의 휴가로 다른 대체 진행자가 진행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안 기자의 진행이 전임자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여유 있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인터뷰할 때 나오는 말 습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도중 큰 사고가 발생해서 법적 처분에 대한 논란을 겪고 있는 모 대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때 진행자가 상황 설명을 한 이후에 피식하는 약간의 웃음소리를 내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또 농수산물 시세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담당자가 설명을 할 때 너무 길게 이라고 하는 호응이 있어서 인터뷰 상황에선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상급자가 보고받는 상황이 연상되는 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행자가 이 점을 염두해서 청취자의 입장에서 편하게 들리는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대체 진행자로 안승찬 기자가 진행을 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고요. 또 짚어볼 내용 있을까요? 네, 제가 주부의 입장이어서 그런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전보다 더 많이 밥상을 차리게 된 이후로는 장바구니 생생물가 코너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코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코너에서는 이번 주엔 어떤 채소와 과일이 제철이고 가격이 매력적인지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담당자가 직접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에 대한 소식이 어느 정도 비슷한 비율로 소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코너에서 주로 많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소개 내용은 채소나 과일에 한정되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균형을 맞춰서 농산물만큼 수산물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해줬으면 합니다. 또 진행자의 오프닝 첫 질문이 요즘 좀 싼 품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였습니다. 이 코너를 듣는 청취자의 목적이 무조건 싼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이번 주에 추천할 만한 저렴하면서도 싱싱한 식재료가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마무리 부분에서 이번 주 추천 음식도 꽤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였는데요. 다만 진행자와 사인이 맞지 않아 말을 하다 급히 끝나버린 느낌도 들어서 어색했던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장바구니 생생물가 코너에 대한 평가셨고 다른 코너에 대한 의견도 있으실까요? 네, 조프로의 경제 팁 코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료비 조정 단가가 동결되고 전기요금은 인상된 상황에서 환전의 상황과 요금 체계 그리고 막연히 전기요금이 오른다 내린다는 썰들로 불안해하는 다수의 청취자들에게 산정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점이 유용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강지라 평가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일 인수위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새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 역시 이 인수위 기간을 통해서 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당선인과 새 정부에 대한 언론 보도 어떤지 살펴봐 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그 새 정부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 그 언론의 취재 경쟁이 시작되면서 연일 다양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당선인의 그 친서민 행보에도 집중해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긍정적인 시민의 반응도 있습니다만, 언론사의 뉴스 작성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점심 식사 메뉴와 방문 식당 뉴스들인데요. 네. 시민들과의 소통이 주가 아니라 식당이나 음식 이야기가 주류라는 거죠. 본말이 전도된 감이 있습니다. 실제 최근 아시아경제 3월 22일자 대식가 윤석열 식사정치 양념갈비 먹고 디저트는 민트초코. 네. 그리고 이데일리의 3월 17일자 오늘은 파스타 먹고 돌담길 산책 윤석열의 혼밥 없는 점심 등을 비롯해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식당 방문 뉴스를 수십 건 이상 보도했습니다. 네. 보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혼밥은 없다를 내세워서 지역 맛집 등을 찾아 정치인들하고 오찬을 계속 나누는 중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주변 상권도 살리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보를 이어가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소탈한 모습을 강조하는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당선인의 식사 취향이나 습관, 심지어는 음주 방식 등을 정치면의 가십거리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친선인 행보라는 당초 취지와 무관하게 언론에서 식당이나 메뉴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계속해서 오늘은 김치찌개, 내일은 꼬리곰탕과 파스타 네. 식으로 마치 식도락 기행하듯이 뉴스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비중 있게 다룰 내용인지, 심지어 다수의 언론사와 통신사들은 식당으로 들어가는 당선인의 사진을 연이어 포털 뉴스로 송고하고 메뉴의 맛 비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거는 그동안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비판했던 부분인데요. SNS 받아쓰기죠. 이 SNS 받아쓰기가 아주 황당한 장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출연했던 예능 프로 등을 통해서 보면 집밥을 잘 만들고 워낙 한잔하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사실 알려지기도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네. 아주 황당한 장면에서도 SNS 받아쓰기가 있다. 어떤 뉴스가 그렇던가요? 어떻게 보면은 기사화한다는 게 좀 민망한 뉴스이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국민일보 3월 18일자 동네 목욕탕 찾은 윤석열 주민 덩치 있고 뽀해라는 뉴스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이 모시는 이날 SNS에 목욕탕에서 목욕 마치고 탕에서 나오는데 덩치 좀 있고 살이 뽀얀 분이 쓱 옆을 지나 탕으로 간다. 가만 보니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목격담을 남겼다라고 인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SNS에 나온 게시글을 그대로 기사화한 거죠. 대통령 당선인이 대중 목욕탕을 이용한 점이 친서민 행보나 소탈한 이미지를 내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강조한 건데 그동안 우리 방송에서 그렇게 비판한 SNS 받아쓰기만이 아니라 좀 피부색까지 들추면서 보도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가? 네. 이런 옳은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의 정치 발전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의 정책이나 비전과는 상관없는 좀 지나친 사생활 보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선인의 식사 메뉴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목욕탕에서 마주친 당선인의 속살까지 보도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래요. 너무 좀 호기심만을 노린 보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당연히 새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기자들이 포착하고 뉴스를 작성한 겁니다. 사실 미국도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서 후보 시절부터 어느 식당에 가서 무슨 메뉴를 먹는다, 네. 어느 가게 햄버거를 좋아한다, 네. 이런 가식 기사가 수십 년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라 사랑, 전 세계에 잘 알려 있죠. 네. 그리고 바이든 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모자를 쓰고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는 장면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한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연일 30-4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국정 예비 책임자가 코로나19 대응보다 지나치게 식사하는 장면만 반복해서 보여주는 언론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지적하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댓글들 반응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주로 포털 뉴스에 송고된 점심 식사 관련 뉴스에 많은 경우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어요. 여기에는 친서민 행보에 대한 칭찬도 있고, 그런데 역시 불편한 시각도 좀 많습니다. 특히 언론이 인수위에서 차기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조율하는 뉴스보다는 지나치게 식당 행보 뉴스를 강조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한 비판도 많았는데요. 주간동화 3월 26일자 하 이 집도 맛있네. 인수위 시민 모두 사로잡은 윤석열 맛집. 이런 뉴스 기사에 포털사 댓글을 제가 직접 한 100여 개 정도 살펴봤습니다. 네. 댓글을 보면은 마칼럼니스트로 변신한 땡땡일보. 네. 이런 게 기사라고 생각하더니 본인 블로그에나 쓸 내용인데 기사 수준이 진짜 최악이다. 그리고 기자님들, 언론사 정신 차리세요. 인수위 정책은 어디 가고 댓글은 보시느냐. 민망하다. 이런 비판 글이 100건 중에서 40건 정도나 됐습니다. 네. 정작 중요한 인수위 정책, 차기 정부 방향 이런 보도는 너무 적고 식당 취재에만 열을 올려 주객이 전도되었음을
시민들이 꼬집은 겁니다. 사실 대선 기간 중에도 비호감만 남고 정책은 사라졌다. 이런 비평을 저희가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계속되는 이런 가심류의 보도들, 언론사 스스로도 좀 자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언론사들도 아마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에 대한 자정의 비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국일보는 3월 28일자 땡점 뉴스 맛집 탐방은 소통이 아니다 라는 뉴스에서 최근 언론사들의 지나친 인수위 관계자와 당선인의 그 점심 식사 관련 보도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이게 1980년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었던 땡전 뉴스에 빗대서 땡점 뉴스라는 조어가 떠올랐다. 네. 그래서 부끄럽다. 이렇게 반성했습니다. 무슨 점심 식사를 누구랑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챙기는 인수위가 되어달라는 당부와 함께 언론사의 좀 무분별한 보도에 좀 묵직한 일성을 날렸습니다. 네. 땡점 뉴스. 네. 그래요. 이 정권 초기에 특히 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이른바 허니문 행보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이 네. 이렇게 친당선인 행보를 보이는 건데 이 정권을 막론하고 예전부터 사실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네. 허니문 행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용비어 첨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알려졌죠. 과거에도 이런 용비어 첨가식의 보도로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높은 수준에 대해서 이제 언론도 의식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런 용비어 첨가식 보도가 좀 많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설마하면서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그 3월 26일 보도한 이보다 윤, 이마 빛나, 당선 예감, 웃고 넘기기 어려운 윤비어 첨가. 이 보도에서 언론은 이 같은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특정 언론사를 아예 지목하면서 비판했는데요. 보도 내용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신동아 3월 25일자 이보다 윤, 이마가 빛나 당선 예감 기사에서 신동아는 이미지 평론가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하거나 잘 나가는 기업인, 정치인은 이마에서 광채가 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 3월 19일자 그 무채색 바지 정장에 스카프가 빛나는 그녀는 제키 스타일. 뉴스에서도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그 패션 감각을 극찬하면서 감성적이라는 평을 달았습니다. 네. 근데 찬사가 도를 넘어 그 미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의 약칭까지 거론하면서 그 패션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도를 지나쳤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당선인 주변인들이 아직도 이제 비리 의혹으로 고소고발이 되어 조사받거나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소환, 부동산 관련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뉴스는 역시 지나친 용비어 첨가 수준을 넘는 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두 가지 뉴스 이외에도 그 많은 언론사들이 이른바 용비어 첨가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나 할 정도로 민망한 기사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이 변해야 한다는 말도 많았고 실제 언론 자체에도 새로운 변화의 시도도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기사는 5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한결같다는 점에서 씁쓸함만이 남습니다. 네, 아무리 새 정부 초기 인수위 기간이어서 이른바 제가 이제 허니문 행보라고 했는데 그렇다 네. 하더라도 좀 심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세요. 네,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반응이 어떻던가요? 역시 이런 모습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인권센터는 3월 25일 논평에서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인단과 관련해가지고 무의미한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선인을 둘러싼 음식점이나 용비어 첨가식의 보도가 아니고 차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저 역시 이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앞으로의 그 한 달 반 정도의 인수위 기간이 향후 5년 대한민국을 지탱할 국가정책의 뼈대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언론이 자신의 사명을 좀 깨닫고 분발했으면 합니다. 국정 전반에 새로운 틀을 짜고
여기에 뭐 총리와 장관 인선까지 그 엄청난 과제들이 있는데 언론사들의 관심이 좀 엉뚱한 곳에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모쪼록 그 다음 대통령 선거 뒤에는 뭐 이런 가십이나 뭐 용비어천가식의 보도 대신 좀 냉정하게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보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언론사가 뭐 선거 공약처럼 뭐 좀 대국민 약속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까지 인수위가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마쳤죠. 여가부 폐지부터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인데요. 언론부터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